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광주는 마치 좌파, 뭐 거기는 투쟁을 위한 곳 이렇게 낙인 찍는 것도 부적절하고 소상공인도 잘 되고 복합 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는 우리가 잡고 여기는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복합 갈라치기 한 것도 맞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재명 후보가 찾겠다라는 것도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공화국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이룩하신 분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혁명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성장만을 외치는 경제 대통령 시대 끝내고 이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 대통령 나올 때가 됐다. 저 심상정이 녹색 복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변화와 혁신의 길,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길,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죠. 이번 주말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말 유세 3번이 남아 있습니다. 각 후보의 전략 또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이두학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김관욱 정치학 교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긴급 현안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오늘 새벽에 4분 만에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야 날치기 처리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병묵 의원님 이 사안을 긴급적으로 단독 처리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이제 여권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그 선거 전에 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네. 야권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뒤에 했으면 하는 아마 그런 속으로 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계산이 서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액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면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계산법이 여야가 달랐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일방 처리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선거 전이냐 후냐 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양쪽의 시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이 사안은 사실 초당적인 사안이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시간은 사실상 안 늘려주고 지원금도 안 줘요. 그럼 뭘로 생계를 합니까? 지금 늦어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 이종배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 문 걸어가 잠그고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단독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계 파탄나는 걸 막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에서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선거가 그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두학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해보시는 건지요? 원래 오늘 예결 간사회의, 양당 간사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예결 간사회의가 잡혀 있으면 그날 보통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상 여기 이 추경에 대해서 확실하고 두터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1월에요. 그 이재명 후보가 정부 예산안 추경안이 이제 14조, 뭐 16조, 17조
18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35조 원 추경을 논의하자고 대선 후보 회동까지 제안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을 정부하고 의논해서 와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35조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결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1인당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예. 하루 예결 간사회의 오늘 잡고 1,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루 정도 지금 몇 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는 1,000만 원 논의를 해보자고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보시면 단독 처리하면서 4분 또는 7분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300만 원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70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이라도 한 분씩 받을 수 있는 게 좋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 대선 이후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손실보상 현실화, 사각지대도 논의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결위 하면서. 근데 그 부분도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단독 처리를 하니까 진정으로 예. 두텁게 확실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기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본회의도 바로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본회의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은 두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왜 선거 전에 돈을 주냐, 우리 국가 재정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막 퍼줘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예. 우리 이두화 변호사 같은 경우. 께서는 지금 1,000만 원 정도 줘야지 왜 이렇게 작게 주냐.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의하려고 했는데 왜 빨리 처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은 도대체 예. 1,000만 원이 안 줘서 문제인 건지 선거 전에 줘서 문제인 건지가 조금 불확실한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수차례 우리 추경을 좀 빨리 하자라고 여야 합의를 제안했고 2월에도 7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예결위 단에서도 이미 회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추경을 저희가 처리하기 전에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시간을 기다렸는데 네. 예결위 간사나 예결위의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 동안 뭐 처리했다 그러는데 12시간 기다리고 4분 만에 처리가 된 겁니다. 아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하루가 1년과 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살고 계신데 예.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 11만 명이 하루 확진자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지요. 그런데 왜 1,000만 원 정도 안 줘야 되는데 안 주지 않냐 이러면서 회의 참석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불확실한 거죠. 차라리 300만 원 주고 당선한 이후에 더 올려서 주는 것이 지금 줄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주고 이후로 또 추가로 더 두텁게 주자. 이런 것이 의견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 그날 바로 방역 지침도 12시까지 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한 그런 빚을 진 경우에는 정부가 그 빚까지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짧게. 예, 제가 말씀드리면 1,000만 원 더 주자고 1,000만 원으로 하자고 한 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얘기한 거지 제가 여기서 새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예. 팩트 체크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월부터 이재명 후보 35조 원 갖고 올 능력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 갖고 오세요? 그래서 35조 원 갖고 올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몇 시간이라도 늦춰서 오늘 예결위 간사 회의하면서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한 거잖아. 그럼 능력 보여주시면 되잖아. 여당이니까 아니 의석수를 170 몇 석, 180석 가까이 계시고 대통령한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도 막 호통치시는데 왜 그걸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다려서 저희 능력 없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35조 원 1월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2월에 못 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 35조 원 한번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예, 짧게. 예, 예. 이두화 변호사님 의원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만들지 않으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조 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 대통령이 뭐 국가 재정권을 발동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집권 이후에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지난해 이제 추가 세수가 60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국가 부채가 있는 것을 뭐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예.
홍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왜 홍 부총리가 그 부분을 본인의 것이냐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생계가 다 파탄이 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 건지 예.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예. 어떤 설명을 해도 이건 정치적 현안입니다. 지금 이 공방이 끊이지가 않아요. 서로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정치 현안이다 하는 거고요. 아니 집권당이 그렇게 정말 소상공인 했으면 예. 그럼 한 달 전에 처리하지 왜 지금까지 처리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래 정치적인 생각합니다. 문제고 좀 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시기 때문이고 예. 그렇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당정 협의해서 그 액수 늘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선 자.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식 대선 유세 후 이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호남 지역과 수도권 경기 지역 유세에 나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틀째 이 영남권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전략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로써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닷새째인데 뭐 사실은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유권자들이 서서히 네. 내가 지지할 후보가 누구냐 하는 걸 결심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도 결집하고 중도층도 모으고 뭐 이런 전략이고 네. 일각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뭔가 정하지 않았을까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이쯤이면. 지금 그런 기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야 후보들의 공방이 불을 뿜고 있는 것인데 예. 저희 경험으로 보면 네. 대개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그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런 것만 그 경험적으로 말씀을 예,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 후보는 좀 대충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추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국 지표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로 오차범위 밖에서 9%포인트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후보 41%, 이 후보 3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율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원래 대변인부터 해주시죠. 네, 지지율의 방송 3사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은 시기에 발표를 네. 했지만 훨씬 적은 차이, 3, 4% 정도 차이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굉장히 들쭉날쭉한 지지율 조사가 보인다. 첫 번째로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 문항의 단일화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야권이 조금 더 많이 응답을 하고 여당 지지 성향의 사람은 조금 더 덜 응답을 해가지고 실제로 진보층과 보수층의 그 숫자를 보면 응답에서 네. 진보층이 훨씬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단일화 이슈 때문에 야당이 조금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단일화 이슈는 조금 들어가고 오히려 이 추경에 네. 대해서 지금 여당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반등할 것이라고 보이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제 지역구에 이렇게 돌아봐도 예. 지금 이 MBS나 한국갤럽 조사는 마치 부산 시장 선거에 부산이 굉장히 크게 졌는데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부산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때보다는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여당 쪽에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추이를 보면은 비슷하다가 이제 밖으로 벗어나는 듯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보이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다시 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이번 예. 선거는 역대급 뭐 깜깜이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마지막 날까지 엎치락 뒤치락을 이어갈 것입니다. 네, 이도하 변호사. 예, 이제 추세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여론조사가 지금 뭐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서 역대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MBS 여론조사도 다른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MBS 자체 저희가 아까 표를 봤지만 네. 추세를 쭉 보면요. 뭐 이건 하나 확실하죠.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뭐 갤럽도 그렇고요. 한 5주째 상승세인 건 맞습니다. 뭐 상승세인 건 맞고 거기에서 범위가
여론조사가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느냐,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느냐 차이지 뭐 지는 여론조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확증 편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요. 저희 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뻔히 아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분위기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기운 내세요.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뭐 추세는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인 거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TV조선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조선일보,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차범위 그러니까 5.6%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차이가 났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거였는데요. 2017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도 그 칸타코리아에 의뢰를 해서 신문에 나왔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등 후보보다 5.23% 이기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통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 시작하는 날 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은 그렇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일단의 흐름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그것이 뭐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례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힐러리가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단일화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MBS 결과가 그 전주에는 35대 35였어요. 동률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9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경우거든요. 거의 이례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리고 단일화 효과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돼요. 그것이 윤 후보에게 가야 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 전주에 9%였거든요. 이번 주에 8%였어요. 1포인트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컨대 지금 이재명 후보가 35%였는데 31%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사실상 윤 후보에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A라는 후보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빡 진영을 넘어서 다른 후보에게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궁금증은 제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집권당인 지금 민주당이 그런 어떤 문제 해결적 역량 못 보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화를 내시는 그런 어떤 흐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야지 자꾸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다른 진영으로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바뀔 수 있나 언급해 주셨는데 또 주목할 점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후보의 광주 전라 지역 이 지지율이 18%로 지난주 6%에 비해서 꽤 크게 상승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저 한국갤럽의 전체 그 샘플 수가 대략 1,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광주 전라 지역에 할당된 그 샘플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서 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세대에 얼마 차이가 이번에 뭐 그 좁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광주 전라 지역에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 지역만 샘플을 뭐 한 1,000명이나 뭐 이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뭐 광주의 복합 쇼핑몰 얘기를 비롯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하는 조짐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숫자로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 다시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자,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유세에 복귀하면서 부인과 함께 이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 봉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이제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련 발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저와 남은 동지들이 꼭 이루겠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네, 들으셨는데 안 네. 후보는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퇴론을 좀 일축한 것으로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는 사실 이제 선대본에 있으면 이 부분 언급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제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후보의 입장이 항상 공식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희는 사실 이렇게 저런 일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또 저 발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고요. 대의 명분을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결단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직을 내려놓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 뭐 반대급부 같은 걸 혹시 바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하여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데. 예. 어저께는 이제 절대 굴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네. 과거보다는 완주 의지가 조금 강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시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본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참모들의 의견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참모들도 지금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아마 며칠 지나야 아마 그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정말 완주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광주의 이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언이 이제 호남 민심의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윤 후보의 발언 또 민주당 선대위 측 입장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수도권이든 전국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왜 광주만 없습니까? 호남, 광주에 쇼핑몰 하나 지어준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세가 결집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호남을 무시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윤 후보는 이제 민주당이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 봐 광주 복합 쇼핑몰을 반대한다면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 2017년에 대선 때 쇼핑몰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었어요. 김가루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윤 후보 좀 선동적이다. 뭐 이렇게 저 발언 자체가 저 발언은 선동적이다? 좀 선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복합 쇼핑몰 이런 거는 허가권이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가 공약 사항이 안 돼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거 갖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본인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예. 좀 교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뭐 소비자분들은 그런 큰 거 들어오면 좋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 잘 다스려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네. 뭔가 이렇게 위에서 딱 떨구는 저런 얘기를 하려면 오히려 이렇게 고용이 좀 창출이 되고 생산 뭐 소비가 선순환 되는 네. 대기업을 이제 옮겨오는 본사를 예. 뭐 그런 걸 공약을 하면 좀 주민들이 훨씬 더 호응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 현대를 옮긴다. 뭐 본사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항에서 지금 서울로 올려가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본사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호남 지금 뭐 발전이 덜 됐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좀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도 선동적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당 선대위는 맨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광주 정신을 훼손해서 표를 얻겠다는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있고요. 정작 이 후보는 쇼핑몰대에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근데 엇박자를 좀 보이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먼저 윤 후보가 광주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쇼핑몰이 지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명품으로 감으면 마치 그런 투쟁 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반대한다. 이런 식의 취지를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에 그 쇼핑몰을 짓는 그 인허가가는 광주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장, 민주당 출신의 광주시장은 쇼핑몰 짓는 거 추진 중이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과도한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앞에서 복합 쇼핑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 우리가 광주에서 한 80%는 벌어도 20%는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전략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광주는 마치 좌파, 뭐 거기는 투쟁을 위한 곳 이렇게 낙인 찍는 것도 부적절하고 소상공인도 잘 되고 복합 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는 우리가 잡고 여기는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복합 갈라치기 한 것도 맞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재명 후보가 찾겠다라는 것도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돼요. 2015년부터 광주 에다가 신세계에서 사실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해서 다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일지로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됐고, 그리고 실제 그냥 이재명 후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2017년 2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골목상권 무너뜨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사실은 그 신세계가 만들려고 했던 걸 막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광주에서 특히 그 20, 30대에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복합 쇼핑몰을 광주에다 지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저런 식의 공약을 대통령이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장이라도 그걸 광주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저는 이런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제안된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역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2017년 대선 경선 때요. 지역 공약이라고 내세웠어요. 광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 민주당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광주 정신을 훼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캠프에 또 물어보니까 거기선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전남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할 때 학생이 물어봐요. 아니 이게 광주 정신을 훼손한다고 하는데 복합 쇼핑몰 유치가 어떻게 광주 정신이 훼손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복합 쇼핑몰 유치가 어떻게 광주 정신이 훼손됩니까? 그러니까 갈등 얘기만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작년 7월에 무등일보 아까 저희가 지역에서 여론조사 하는 게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광주 시민 그러니까 한 8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복합 쇼핑몰 유치를 갖고 그랬더니 응답자의 58%가 복합 쇼핑몰 적극 유치 찬성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 20, 30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요. 30대 그중에서 30대는 77.4%가 찬성했고요. 20대는 72.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여론조사나 이런 거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보 아까 여론조사 나온 거 말고도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저희가 우세하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적극 유치와 관련돼서도 지금 커뮤니티, 맘카페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쇼핑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광주에다가 쇼핑몰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이걸로 선거 치른 그런 이 정당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로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다면 그 청사진을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쳐가지고 이 뭐 광주의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거 갖고 안 갖고로 표를 나누어 갖는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한 오히려 더 이 얘기를 제기한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광주 시민들에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잠깐만 여기만 말씀 듣고요. 네. 그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장, 민주당 출신의 광주시장이 고려 중이고 추진 중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건 일단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 탁상 공론으로 행정을 논하는 당과 후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본 후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이 있었지요. 그때 거기서 하천의 계곡에서 그런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 상인들에게 더 좋은 가게를 다 열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상인들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쇼핑몰이냐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과거에 신세계가 들어와서 대기업만 사는 그런 방식의 반대를 한다는 것이지 소상공인도 그 대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재명 후보는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한테 감사 편지 써준 거 아세요? 왜 써줬냐면요. 테마파크 짓는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셨대요. 그러면 아까 신세계 얘기하신 거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복합 쇼핑몰로 이게 되면서 저도 광주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이 2023년에 처음 들어온답니다. 근데 울산엔 운전면허 시험장이 6개 있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나 맘카페 좀 들어가 보세요, 민주당 분들. 여기 가면 광주에 없는 것들이라고 쭉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뭐 복합 쇼핑몰 가시려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가신대요. 이런 민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물론 큰 정책, 외교, 안보, 경제 다 해야 되지만 지역 공약이란 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받들어 드려야죠. 자, 한 가지만 얘기를 좀 짧게만 추가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 광주나 호남 지역이 사실상 발전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모든 정권이 다 민주당 정권이었나요? 그 사이에 오히려 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집권한 시간이 많습니다. 같이 방치한 거예요. 이걸 성찰적으로 봐야지 지금 이거를 민주당이 못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그거는 지금 하나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에다 지을 수 있는 걸 다 전폭적 지원을 한다는 걸 합의한다 그러면 이게 생산적 논의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한 줄만 얘기할게요. 집권을 누가 했든 간에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북에 대한 실질적인 그 어떤 행정이나 이거는요. 지금 민주당 계열이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재정이 다르거든요. 사실상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재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안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복합 쇼핑몰은 재정 자립도하고 잠깐만. 이제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둘 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광주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역 균형 발전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보다 많이 안 좋은데 광주만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광주의 과거의 사태라든지 광주 발전에 저해한 것에 가장 책임 있는 당이 마치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마치 지역 감정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안타까운 기가 차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요. 저희가 이 여론조사랑 이 기업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 복합 쇼핑몰이랑 관련돼서 광주는 그렇지만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낙연 지사가 전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하던 데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전북인지 전남인지. 이 호남에는 있다고 하니까 광주만 없다고 하는 건데 예. 그리고 또 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예. 쇼핑몰이 있으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 영업장을 이용하는 비율도 60% 이상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이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가 화제를 낳으면서 이 히딩크 감독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쇼라고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저는 어퍼컷을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쇼로 좀 비춰지는 건데 이런 행동을 했던 후보는 없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스트레이트성, 마지막 훅을 통해서 어퍼컷을 구사한 윤석열 후보에게 한 방 먹일 것이다. 이렇게. 히딩크가 축구 이기고 나서 상대편 선수 찾아가서 위해를 가했나요?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아무 말 대잔치로 민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최순실 프레임, 주술 프레임 이거 안 먹히니까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민께서 상식선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셨는데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 보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하나의 제스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한두 번 하면은 조금 뭐 그럴듯하다. 뭐 네, 그렇게 네. 좀 자기 이렇게 치열업하는 그런 메시지로 좀 느껴지는데 네. 이게 지난 대구경북 가서 40몇 차례를 했대요. 그럼 뭐 운동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 꼭 끼고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사실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도 안 끼면서 저렇게 40여 차례 저렇게 하면 뭔가 좀 우리랑 다른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파이팅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근데 이제 않겠나. 현장에 가면 이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끝나고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안 할 수 있는 근데 상황은 이제 아니라는 것 같아요. 흥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오니까. 예. 그런데 저런 것들을 이제 같이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겠지만 또 네. 멀리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네. 대선 후보가 저렇게 그냥 와일드한 어떤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지금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요, 어퍼컷 세레머니를 보니까 이 튼튼한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나? 또 윤 후보가 시력차가 있는데 당구 500을 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비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멘트들,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표심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오히려 뭐 윤석열 후보가 왜 군대를 안 갔는지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이제 부동시인데 그거는 뭐 다 규정에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만약에 불법이었다고 한다면 뭐 벌써 무슨 문제가 됐겠죠. 네. 아마 후보로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당구 500과 뭐 부동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요. 예. 그게 관계가 별로 없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송영길 대표가 저런 식의 비유법을 써가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 과연 저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뭐 저희야 그냥 뭐 평론하면 되지만 예. 송영길 대표가 이게 얼마나 표에 도움이 될까 이재명 후보의 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 되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어제 SNS에 이재명 후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면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그 부단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공금 횡령 문제 때문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어서 네. 저는 이 단체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공도 있고 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 수사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좀 전에 최병목 의원님이 송영길 대표가 발언할 때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 단체의 대표성을 지금 윤미향 의원이 주장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남은 과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촉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혁신안 얘기하면서요.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막 지지 선언하는 게 송영길
송영길 대표랑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동시 문제도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신체 검사 다시 받으라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다시 신체 검사 받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향 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그냥 밝힌 것이죠.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행정가로서 그런 것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협상을 아마 잘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힌 건데 좀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한데요. 다만 후보 옆에 어떤 분이 있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가 만약에 초점이 된다면은 저는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메시지 팀장을 맡아서 여가부 철폐와 같은 발언을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발언을 페이스북에 막 올렸던 걸 그 담당하던 사람이 최근에 몰카범으로 그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가부 폐지가 과연 남녀 성 평등이 아니라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그래서 저녁에는 몰카 찍고 낮에는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있었나. 많지요. 그 외에도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권진법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분이 50억 클럽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후보 옆에 적절성을 평가를 했을 때 좀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측도 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팀원 얘기하셨는데 메시지 팀장도 아니고 팀원 중 하나였고 지금 본인은 이 부분이 기소가 된 사안도 아니고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해촉돼 있고요. 본인이 먼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팀원 중에 한 명이니까 메시지를 만드는 건 후보가 메시지를 결정할지 이재명 후보는 팀원 중에 한 명이 메시지를 결정합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테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아직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입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송영길 대표가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건진법사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 사람은 임명장도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 상임위원장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나 무슨 위원장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 무속인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상임위원장 중에 한 분은 오살의식. 우리 공부 참 많이 해야 돼요. 민주당 때문에 오살의식까지 제가 공부를 했는데 주술의 끝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사죄 안 하세요? 후보에 대해서 집인형 만들어서 오살의식을 하신 분이 상임위원장이셨잖아요. 저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무속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엽기적인 곳에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대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알지 못했다. 그 처남이 수행을 하고 캠프의 선대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시면 또 저희도 말씀해야죠. 거기까지 맞도록 하고요. 저도 말씀을 잠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 자, 지금까지 대선 전국 쟁점은 여기까지 오늘은 짚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